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납세 문자 중에 안 한 내용들 좀 더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423페이지 보시면 그 1번의 가로 1번의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소유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다만 이제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는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일치하면 뭐 문제가 없는데 혹여라도 불일치했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또 1, 2, 3번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공유재산. 공유라는 단어 우리 민법에 나오는 거죠. 공유. 공유한다, 합유한다, 총유한다. 이제 이런 말도 배우실 텐데요. 공유는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거죠. 공동 소유. 그럼 공동 소유하면은 각각 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분이 있겠죠. 지금 이 얘기 요지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를 보니까 뭐 갑은 지분이 6이고 을은 지분이 4예요. 6대 4로 돼 있죠. 그럼 이때는 재산세 고지서를 어떻게 분배하는 거예요? 요 갑에게 고지하고 을에게 또 고지한다 이런 얘기죠. 각각.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분권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유 재산일 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권자가 내라. 다만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뭐한 것을 본다? 균등. 그렇죠. 균등. 그러니까 지분 표시가 없다는 것은 이 지분 표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 5대5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주택. 주택이 동그라미 주택.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땅은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건물은 아들 명의로 짓는 거야. 땅은 아들 명인데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산출세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산출세이라는 것은 이제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한 겁니다. 그걸 먼저 계산하고 이걸 무슨 비율로? 밑줄. 시가 표준액 비율로. 시가 표준액이라는 단어 배웠었죠. 시가 표준액은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에서 배운 단어예요. 이거는 시군구가 부동산의 가격을 매년 정한다고 했었죠. 그 시가 표준액 비율로 따져서 뭐 하자? 안분. 따로따로 하자 이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요 단독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 이게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고 요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건물과 대지가 있는데 요 건물은 아들 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땅은 아버지 명으로 돼 있는 거야. 아버지 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요 아들과 아버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이때 아들과 아버지가 있으면은 명의는 따로따로 돼 있지만 이거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돼. 합산해서.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명의가 다를지라도 같이 계산해 일단은. 그래서 여기다가 합산해서 이 합산한 금액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때려요.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럼 세금률이 뭐 나중에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재산세 세율은 0.1%에서 0.4%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배웠냐면 누진세율. 누진세율이 뭐죠? 이렇게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세금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누진세율이에요. 그럼 누진세율로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세금을 자, 이걸 산출세라는 거예요. 이걸 산출세. 아시겠죠? 산출세. 그럼 요 세금을 어떻게 한다? 안분하자. 안분. 뭘로 안분한다? 시가표준액. 그러면 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있겠죠? 매년 가격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요 시가표준을 안분해서 아들한테 고지하고 아버지한테 고지하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배분하자. 그런 걸 이제 선계산 후배분이라고 그러죠. 먼저 계산하고 우리 나중에 고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명의가 다르면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데 주택은 이거를 합산해서 통합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단은 먼저 계산해 놓고 이거를 이 부동산의 가격 평가된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각각 고지하자 이런 거예요. 네. 자, 이런 걸 안분 계산입니다. 안분 계산.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주택이다 보니까 그래요. 주택이 아니고 상가면 그럴 필요 없죠. 상가는 건물은 건물대로 고지하고 땅은 다른 데로 고지하거든요. 계산하면 되거든요. 자, 그 점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신탁. 우리 신탁 배웠었죠. 신탁.
신탁은 뭐야? 믿고 맡기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 신탁 재산은 누구한테 고지한대요? 위탁자에게 고지한대요? 수탁자에게 고지한대요? 수탁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신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신탁은 내 부동산을 관리 좀 해주세요. 내 부동산 개발 좀 해주세요. 내 부동산을 담보로 맡길게요. 여러 가지 목적에 기능하는 게 신탁입니다. 그러면 자, 관리를 목적으로 신탁을 했어요. 관리 신탁이 되는 거야. 그럼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위탁자. 맡김을 받는 사람을 수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 신탁에 대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신탁에 대한 부동산이 있어요. 신탁에 대한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요 신탁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누구한테 고지한다? 위탁자에게 고지한다? 수탁자에게 고지한다. 그렇죠? 여기한테. 이건 뭐냐면 원래는 이 사람 재산이죠. 부동산이 이 사람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유럽 지금 유행 한 달 동안 안 와. 그러면 이 사람한테 고지해봐서 의미가 없죠. 어차피 없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관리를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나 지금 동유럽 거쳐서 어차피 미국 갈지 몰라. 그러니까 내 부동산 당신 내가 관리 좀 해줘. 물론 여기서는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겠죠. 다 수수료 받고 해주겠죠. 그러면 고지서도 이쪽으로 다 보내라 이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분한테 연락할 거 아니에요. 고지서 날라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러면 제가 송금해 드릴 테니까 저기 대신 납부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시군구 입장에서 이게 편하지. 얘 안 찾아서 다녀도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실제 주인은 위탁자지만 누구한테 고지한다? 수탁자에게 고지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말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과세 대상.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유형의 납세무자가 있고 그러면 그 납세무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재산세 대상물은 뭐가 있느냐? 5가지가 있죠. 밑줄입니다. 재산세는 토지재산, 건축물재산, 주택재산,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5가지 더 있죠. 토지재산, 건축물재산,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가지는 외워두시고요. 네. 다만 이 과세적 물건의 판단은 공무상의 등재 기록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르다면 뭘로 따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고지한다. 이런 과세를 무슨 과세를 한다? 실질과세, 실질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토지가 뭐고 건축물이 뭐고 이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법이 바로 여러분들 공시법 배우신 지적법.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축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주택. 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은근히 중요한데 그럼 주택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혼자 사는 주택을 뭐라고 그래요? 단독주택. 여러 사람이 사는 것을 공동주택. 그러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다세대는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죠.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가구니까. 다가구는 뭐죠? 주인이 한 사람이고 여러 가구가 있는 거죠. 몇 층? 다가구 몇 층? 3층. 그 4층짜리 다가구는 뭐예요? 불법. 그렇죠? 불법이지 이거는 불법.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독과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 단독과 공동주택은 주택이다 불리면 다 들어가죠. 아파트 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2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경우 자, 밑줄입니다. 주택 부속 토지에 뭐가 경계. 경계란 단어 배운 거 같습니까? 경계 이거 어디서 배웠죠? 공시법에 경계란 단어 나오죠. 경계점 좌표 나오잖아요. 그럼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걸 명확하게 그리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자, 여기 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점점점점점점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게 명백하지 않다. 그럼 명백하지 않게 그려져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규제. 어디가 경계선인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주택은 방금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명의가 다르지만 굳이 이거를
합산해서 과세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따로따로 움직인다,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인다. 같이 이렇게 뭉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건물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얘가 불명확하게 나와버리면 이걸 합산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 니네들 경계를 명백하게 하지 않았어? 알았어. 그럼 우리는 바닥 면적의 몇 배 곱하기 10배. 그럼 10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재산세가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법상의 경계를 잘 표시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10배라. 그만큼 많이 매길 테니까 알아서 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라고 돼 있죠? 주거와 외 용도를 겸하는 무슨 주택? 겸용주택. 겸용이라는 건 뭘까요? 주거랑 업무가 섞여 있는 거야. 그럼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뭐 있어요? 한동의 겸용, 한구의 겸용이 나와 있죠? 한동의 겸용과 한구의 겸용. 한동의 겸용은 뭐라고 됐습니까? 주거와 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분만을 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고, 한구가 됐을 때는 주거와 외 용도에 겸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몇 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한동, 한구. 자, 요 말이 처음 나왔는데, 근데 사실 동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파트 우리가 주소 찍을 때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동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뭐 트라폴리스 A동, 뭐 주상복합 트라폴리스 A동, 무슨 뭐 B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은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전체를 말하는 걸까요? 전체. 이 전체 건물 한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연상하기 좋은 게 주상복합을 연상하시면 되지. 주상복합. 그럼 주상복합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상복합. 그러면 요 하층이 뭐죠? 하층이 상가의 주택이에요. 상가. 그렇죠? 하층이 상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죠? 주택. 이렇게 되는 거죠. 주택. 아파트.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주상복합. 요게 주상복합. 그러면 이때는 재산세를 어떻게 부과해야 되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왜 이걸 고민하냐면 우리가 상가는 일반 건축물이고 주택은 주택이잖아. 그러면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따로따로 움직인다, 같이 움직인다. 같이 묶여서. 근데 상가 건물은 어떻게 해요? 건물 따로 고지가 되고 토지 따로 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 어디까지가 상가고 어디까지 주택이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상복합은 상가주택이 구분이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죠. 우리가 상가동하고 주택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1층 상가, 주상복합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요 부분은 주택의 세율로 과세하고 여기는 상가의 세율로 과세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럼 세율이 달라요. 얘는 0.25%고 얘는 0.1에서 0.4%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한구는 요게 한구지 뭐 요게 한구죠. 요게 한구. 그럼 요게 한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한구가 되는 거니까 자, 요게 이제 한구예요. 그럼 한구는 이걸 사용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이거 칸막이만 쳐놓고 뭐 여기가 잘 되면은 저기 뭐 상가로 쓰고 안 되면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뭐 한 60% 정도 비율을 주택으로 쓰고 나머지 40%를 상가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뭐 일부는 뭐 슈퍼마켓, 여기를 중개사무실, 여기는 내 집.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만 이게 장사가 잘 되면은 더 넓힐 수도 있고 안 되면 더 좁힐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 비율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주사용을 이렇게 주택으로 하면은 이때는 상가 면적이 있어도 요 상가를 무시해버려요. 상가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100%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택. 그럼 전체 100% 주택이니까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과세하자 이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네. 자, 지금은 한구가 무슨 뜻이고 한동이 무슨 뜻인지만 여러분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주택 그 오른쪽에 보시면 한동. 자, 한동은 우리가 주상복합을 연상하자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밑줄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까지. 그럼 이 말 뜻은 주거로 쓰고 있는 부분은 주택에는 제한세로 부과하고 상가 부분은 상가로 과세하자 이런 얘기죠 지금? 네, 그 뜻이에요. 반면에 한구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한구는 주거와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몇 분의 몇? 100분의 50.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라는 말 뜻은 주 사용을 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상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무시하고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이 전체 다가 요새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동일 때랑 한구일 때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자, 지금은 요 뭐 자세한 거는 뭐 몰라줬습니다. 다만 한동이 뭐 하는 거고 한구가 뭐 하는 거고 왜 이런 것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용어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한동, 한구. 네. 자,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어차피 우리가 중개를 안 할 거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선박과 항공기 관심이 없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 살 수 없으니까. 항공기 사실 거예요? 어디다 두게? 둘 땅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 건축물, 주택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선박과 항공기 둘 땅도 없고 둘 데도 없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토지 구분 별표시. 자, 요 과세 대상 중에서도 요 토지가 또 되게 중요해요. 요 토지가. 자, 근데 그 토지 구분 박스에 보니까 뭐 이상한 말이 나와.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요거를 오늘 이해를 잘 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웠죠.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이 28가지가 있다. 까지만 배웠어요. 그렇죠? 28가지. 근데 28가지를 다 외우라고 배우셨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외워볼까요? 자, 28가지. 여기는 뭐가 있죠?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주차장. 그렇죠? 땡. 그렇죠? 어차피 그 28가지는 하여튼 시험 볼 때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하여튼 그 많은 땅들이 있어요. 그 많은 땅들이 있는데, 자, 갑자기 여기서는 이게 뭐 하는 거냐? 자, 이거예요. 그럼 이런 많은 땅, 우리가 볼 때는 28가지 지목이나 되기 때문에 많은 땅들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죠. 우리 학개론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많아요? 우리나라 땅이 많아요? 지도 보면 아시잖아요. 지도면 완전 코딱지만 하잖아요. 중국보다가 우리나라 봐봐. 이거는 땅도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땅은 우리가 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좁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좁다고 하느냐?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임야예요. 임야. 여러분들 배우시는 임야. 임야는 뭐예요? 임야는 산이죠. 임야는 산이야. 그렇죠? 전체 땅 중에서 70%는 임야 산이야. 산. 그렇죠? 산이다. 그럼 임야 산인데 그 임야 산이 있고 나머지 30%는 그 외의 땅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토지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왜 땅이 모자르다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임야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임야는 개발 행위를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개발 행위 제한이 많이 따르니까. 개발 행위 제한이 없다면 우리나라 땅이 모자라도 하면 안 되죠. 그럼 개발 행위 제한이라는 건 뭐죠? 건물 같은 걸 함부로 못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 30%의 땅 가지고 써야 돼요. 근데 그 30%마저도 국가가, 지자체가, 대기업이 등등등이 가져온 땅이 많다 보니 그 땅에 남는 땅 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론 시간에 이거 배우셨죠? 이거 배우셨죠? 이거 배웠죠? 이거. 갑자기 막 머리 아파지랍니다. 그렇죠? 네. 그럼 왼쪽이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왼쪽 수요인가? 네? 왼쪽이 이게 수요죠?
수요. 이거는 공급.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땅은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지. 여러분 땅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죠? 사고 싶은 마음이 수요지.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서로 좋은 땅을 사고 싶어. 그런데 좋은 땅이 모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려면 수요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네? 그 시간만 빠졌어요? 네?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까지는 좀 쉬워. 근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얘가 막 배신을 해. 막 갑자기 막 돌아요. 이게 막 빙빙 돌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는 네 맘대로 하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걸 거미집 이론이라고 해요. 거미집. 이제 그런 걸 나중에 배웁니다. 이제. 나중에 거미집인지 두꺼비집인지 안 되는 것들 뭐 그게 있어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제 그 얘기까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수요 공급만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게 가격이죠? 가격이라고 했죠 이게 균형 가격.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나는 공급이 땅이 절대적으로 쓸모있는 땅이 모자라 공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땅 가지고 모자라. 그러면 또 땅을 갖다가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개발 제한 구역을 푸는 거야. 개발 제한 구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린벨트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린벨트에다가 우리가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풀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저히 못 참겠어. 그린벨트가 언제 풀지? 그래서 팔았어. 팔고 났더니 그린벨트가 풀린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놈의 인생은 뭐예요? 그 산 사람은 대박이 되고 나는 완전히 쪽박은 아니지만 그렇죠? 손해본 거야.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 그렇죠?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 언젠가는 개발이 되지.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예요. 언제가, 근데 그 언제가 언제야.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언제가 언제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이 개론 시간에 이런 식의 논리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이렇게 쓸모 있는 땅, 이런 땅은 많지만 개발 가능한 땅이 모자르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을 사두면 언젠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땅으로 돈 많이 부상 받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게 배가 아파서 지금 여기 오신 거잖아. 나도 부동산 좀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나도 그 당시에 내가 계모임 갔을 때 살 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니까 공부를 하러 왔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해보니 정신이 없어졌어 아주. 뭐라 하는데요, 그렇죠? 네, 돈 벌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돈 벌기 어려워요. 네. 근데 그 법을 알고 나면 돈이 보이는 겁니다. 돈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이 모자라는 쓸모 있는 땅을 돈 있는 사람이 막 사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다 사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적 규제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으로 구분해서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목에다가 뭐 건물도 지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대예요. 지목이 돼야 돼. 대가 뭐죠? 대지. 그러면 지상정 창문이 없는 대지인데 이 땅을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에 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 그럼 건물을 지어야지 효율적인 거잖아요. 근데 짓지도 않고 그냥 땅값만 오르길 바라고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럼 이런 땅은 규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규제해야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의리한 사람은 요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 그렇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요게 뭘까요? 요게 뭘까요? 요게. 맞아요. 드론이에요, 드론. 와, 금방 맞추네, 어떻게. 그렇죠? 드론이에요. 그렇죠? 이 드론이에요. 드론 아시죠? 드론. 이 제가 요즘은 진짜 드론으로 실제 농약 같은 거 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한 헥타르당 얼마씩 받아요.
이게. 그래서 요즘 드론 조종사 훈련 이런 과정도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관심 많거든요. 이게 드론 조종사. 야, 저 부업을 하면 딱 좋겠다. 응? 그냥 앉아가지고 쫙 해서 그냥 농약만 장착하고 쭉 뿌려주면 되는 거야. 옛날에는 이제 뭐 비행기 비싸니까, 그렇죠. 비행기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이제 드론 만약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평 농사 짓는다 그러면은 드론 한 두세 대 뿌리면 쫙 뿌리는 거죠. 일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이 땅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쓰고 있죠. 농사 짓는데 뭐가 문제예요, 농사. 그렇죠? 농사 짓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런 땅은 가지고 있는 건 규제하지 말자. 이거는 규제하지 말자. 이거는 효율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땅들은 아니 개발도 안 할 거면서 뭐 건물도 안 할 거면서 이거 왜 갖고 있는 거야? 당신이 땅 투기하려고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요거는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 토지를 규제할 땅과 그렇지 않을 땅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될 땅들은 얘네들과 별도로 이런 땅들과 별도로 분리시켜서 뭐 해서요? 분리시켜서 과세하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이것을 분리과세랍니다. 이런 땅들과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런 땅들은 규제할 땅들이잖아요. 그럼 규제할 땅들끼리 합산해서 과세하자 이거예요. 합산해서 과세하자. 그럼 합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제가 그랬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세법은 뭉치면 죽어. 세법은 뭉치면 죽어요. 폭탄이야, 폭탄. 어? 흩어져야지 좋은 거야. 흩어져야지. 그렇죠? 세무서 주변에 멀어져 있어야 돼요. 응?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합산한다는 말 뜻은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을 올리겠다는 뜻이야. 우리가 여러분들 연봉도 그렇잖아요. 연봉도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합산하면 합산할수록 세금률을 올리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때 합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얘를 누진세율로 과세하겠다 이거 누진세율로. 그러면 모아질수록 요 세금률 자체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1차적으로 오늘 배운 재산세를 때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정 기준금액을 넘어가면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또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부세도 또 때리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분리과세는 규제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규제를 안 하는 거니까 얘는 뭐냐? 첫 번째는 낮은 율로,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2차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느냐. 자, 이거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혜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분리과세 토지가 무슨 말이고 합산 토지가 무슨 말인지 그것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거에 종류가 있겠죠.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종류를 시험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용어만 알고 가자 이거죠. 용어만. 분리, 합산이 뭔지. 다만 요 합산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또 둘로 쪼개요. 여기는 종합합산 토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가 별도 합산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어떤 토지냐? 얘는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을 종합합산. 그럼 별도 합산은 뭐냐면 영업용 토지.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을 별도 합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사업용은 비사업용끼리 합산하고 영업용 영업용끼리 합산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이걸 무슨 합산? 종합합산. 그렇죠? 자, 그럼 별도 합산 영업용 토지는 어떤 걸 말할까요? 영업용 토지는 상가 토지.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가 물류단지 같은 거 있죠. 물류창고 단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그게 세 가지. 분리, 종합, 별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규제를 기본적으로 안 하겠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는 고율과 저율, 더 높은 율과 낮은 율로 과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 합산을 씁니다. 영업용 토지.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 네. 근데 얘는 왜 규제하냐면 영업용 토지는 모자라요. 상가 택지는 모자라거든요. 근데 그 상가 택지를 어떤 사람이 독점 소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소유하면 규제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종합합산, 종합에다 동그라미, 종합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비사업용 토지. 무슨 토지요?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가 뭘까요? 아무런 개발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런 땅들. 그렇죠? 자, 세 가지로 나눕니다. 분리, 별도, 종합. 자, 그러면 분리과세 대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뭐라 써놨냐면 과세 기준 현재 6월 현재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지원, 중과가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공장용지. 공장용지가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이 뭐죠? 전? 밭, 논. 그렇죠? 논밭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 그죠? 그 다음 페이지. 산리 모호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임야, 종중임야. 종중임야가 뭐예요? 선산 같은 거. 그렇죠? 제사 보시는 거. 골프장 부지. 그 다음에 공장 부속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기전에 이미 갖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상가토지, 유산토지 중 분리과세해야 될 이유가 있는 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류를 외울 필요는 없겠고 어쨌든 분리과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용도에 맞게끔 잘 쓰고 있으면은 규제를 하지 않겠다. 이런 토지끼리 모아놓은 것을 뭐라 한다? 분리과세.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별도 합산은 거기 제가 뭐라 써놨습니까? 상가, 사무실 등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을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규제한다고 했었죠? 영업용 토지 모자라요. 이런 모자란 토지를 여러 사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특정인이 독점 소유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소유하면 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종합합산은 거기 나오죠. 두 번째 줄. 무허가 토지, 나대지, 잡종지, 기준면 초과 토지. 이런 토지를 무슨 토지라고 그래요?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은 무슨 토지?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한 것을 종합합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다시요. 자, 우리나라는 토지가 보통은 모자르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왜 모자르다고 얘기하냐면 개발이 가능한 땅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우리가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구분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구분을 세법상은 규제할 땅과 규제하지 않을 땅을 구분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규제할 땅끼리 합산해서 과세하자라는 것을 합산과세 토지. 다만 이제 합산의 종류에는 영업용끼리 합산하면 별도 합산. 비사업용끼리 합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합산. 하지만 규제를 하지 않아도 이 땅의 용도의 지목에 맞게끔 잘 농사를 짓거나 공장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런 토지는 분리과세한다. 그럼 얘네는 낮은 율로 과세하고 1차적으로 재산세만 부과하고 2차적으로 종부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땅들은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을 올려버리고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또 일정 기준액을 넘어가면 종부세를 또 매기겠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합산과세로 규제하겠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가 크게 몇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분리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 별도합산 토지 세 가지 흐름으로 나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여튼 오늘도 굉장히 그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자, 비과세라는 것은 뭘까요? 비과세라는 것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재산 소유에 대해서 과세하지 말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거는 뭘까요?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부과하지 않는다. 요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취직할 때 그랬잖아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시청이 건물청사를 원시시겠다. 취득세가 없었어요. 그걸 등기했다. 등록면허서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를 안 매겠다. 왜냐면 시청 자기가 자기한테 부과할 수는 없잖아. 자기 건물을 자기한테 과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세권자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보시면 용도 구분입니다. 용도 구분. 용도 구분에 보면은 1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요 용어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공시법칙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은 뭘까요? 전국에 있는 우리가 사도라든가 민자도라든가 경부 고속도로 매기면 좋지. 그럼 어떻게 그걸 다 매겨요, 그걸.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공공성이 있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런 공공성이 있는 것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묘지, 공동묘지, 제한세를 부과한다? 참 잘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죽어서까지 제한세를 매겨? 네. 자, 반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구역이라든가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제가 설명했었죠. 평택시 평택역 앞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2018년 세일을 보면서 뭐 송년 뭐 이렇게 특설 무대를 만들어 놨다. 그렇죠? 그래서 너우나 씨도 오고 너우나 씨도 오고 뭐 솔운도 씨도 오고 해가지고 뭐 공연했다. 그러면 그 특설 무대에 대해서는 전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0월 달이면 없어질 거고. 그렇죠? 자, 이런 걸 말했었죠. 그 다음에 재해구조용 행정기관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물. 자, 행정기관 철거명령 받은 건물이면 전기수도 다 끊깁니다. 그러면 건물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전세를 받냐 이거죠. 분명히 있으면 전세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을 누려야 돼. 근데 수익을 못 누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재산세가 뭐고 납세무자가 뭐고 그 다음에 대상이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재산세 계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계산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계산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먼저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단은 재산세를 부과하려면은 재산세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시군구. 맞죠?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네가 뭘 보고? 뭘 보고? 공부. 그렇죠? 공부 자료를 보고 공부 현황을 보는 거죠. 공부 현황. 공부 현황을 봐서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은지를 따져보는 거죠. 일치하면은 뭐 얘가 얘지 뭐.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고지한다? 사실상 소유자. 그렇죠? 이걸 확인을 딱 해서 공부상 현황을 보고서 어떻게 한다? 얘는 신고 납부한다, 고지 납부한다. 그렇죠?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고지서를 발부해서 우리가 납부게 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고지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고지 납부하는 것을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렇죠? 보통징수. 이렇게 한다. 보통징수한다. 이렇게 됐어요. 보통징수한다. 자, 그러면 보통징수가 되고, 그러면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계산하려면은 재산가액을 먼저 판단해야죠. 재산가액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세금의 부담률을 계산하자. 이거였어요, 이거.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재산 가격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느냐? 이게 과표가 되는 거죠, 이게 과표가 되는 거죠. 과세 표준. 자, 우리 과세 표준이라는 단어 배웠죠? 과세 표준은 뭐라고요?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라고 만약에 가정해 볼게요, 토지. 그러면 이 공부를 보니까 토지 공부를 봅니다. 그럼 토지의 공부를 우리는 토지 대장이라고 합니다. 토지 대장 들어보셨죠? 그럼 토지 대장상에 토지 가격이 나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토지 대장에 나와 있는 가격을 뭐라고 할까요? 공시지가. 들어본 것 같죠? 공시지가.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어요, 없어요? 개별성이 있지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면 개별 공시지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지적법이 나왔죠?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공시지가를 딱 확인하는 거지. 그럼 공시지가가 뭐 1제곱미터당 얼마 원 이렇게 돼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 얼마 원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제곱미터가 뭐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제곱미터당 얼마를 때리면 요 가격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때리면 나오는 요 가격을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 그렇죠?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이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이 금액을 우리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시가 표준액이라는 단어 배우셨죠? 시가 표준액.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명세 할 때도 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지난달에 배웠던 취득세나 등록명세 쓸 때는 시가 표준을 언제 써먹었었죠? 취득금액을 신고할 때 안 할 때. 신고 안 한다거나 뭐 과소해서 신고한다거나 이게 뭘 줄여서 탈세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썼었죠. 얘는 신고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과소 신고한다거나 이랬을 때 썼단 말이에요. 하지만 재산세는 언제 써먹느냐? 재산세는 항상 이 금액을 써먹는 거야. 항상. 항상. 왜냐면 얘네들이 자기네가 이거 관리하는 게 이거잖아요. 대장에 여기 금액이 나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재산세 항상 이 시가표준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항상 시가표준액이다. 항상 시가표준으로 따집니다. 그러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있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도 있을 거고 주택의 시가표준액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대장이 중요한 거예요. 대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지적법 배울 때 우리가 지적 토지 대장이나 이런 대장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다? 대장을 왜 만들었다? 뭐 하려고? 과세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과세 대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뭐 하려고? 재산세 매기려고. 그러면 이 대장에 나와 있는 가격은 매년 업데이트가 되겠죠. 매년. 그렇죠?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딱 조회를 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세율만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토지의 시가표준액, 주택의 시가표준액,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자,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딱 적용하는데 이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토지의 시가표준액, 주택의 시가표준액,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딱 이제 했다 이거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가표준액의 단점 뭐죠? 한 번 연초에 보통 정한단 말이에요. 연초에 발표를 해요. 그럼 연초에 딱 정해지면 쭉 가야 돼, 이게.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연초에 딱 정해서 쭉 가는데 여기가 원래는 개발 계획이 내후년에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갑자기 예산 확보가 되는 바람에 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연초에 지정되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주변에 호가가 막 뛰겠죠? 호가가 막 뛴단 말이에요. 그 호가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뛰는데 얘는 가격이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개발 계획을 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 부족으로 집행을 못 한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미집행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가는 어떻게 돼요? 쫙 빠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평창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평창이 그랬단 말이에요. 평창올림픽이 몇 번 만에 됐었죠, 우리가? 세 번. 그리고 그때 땅 샀던 사람들은 완전 롤러코스터 탔겠죠. 처음에 막 된다고 했을 때 막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돼? 쫙 빠졌지.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뭐 가진 욕과 그렇죠? 거 봐라 살림이나지 왜 이게 땅 사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있는데 갑자기 두 번째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려봐라 이번에는 분명히 될 거다. 그래서 또 떨어진 거야. 더 빠진 거죠. 손절매를 왜 하라고 했는데 말은 안 듣고 그렇죠? 집 나가라. 그렇죠? 그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세 번째 딱 된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역시 가치 투자를 하셨구나. 응? 아니 언제 집 나가려면 아니 가치 투자를 하셨어. 가치 투자. 그러니까 이놈의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널뛰기란 말이야. 올라갔다 내려가다 보면 그죠 저게. 그러면 이 시가표준액은 그런 흐름을 반영을 못해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시가표준액을 그래도 이걸 세율을 곱했는데 그건 아니잖느냐. 그래서 지금은 이 토지 건축물 주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롤러코스터처럼. 그래서 얘는 시가표준액으로 체크를 하고 이 시가표준액으로 체크한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 좀 가격을 요런 거를 좀 반영을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영을 좀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이 반영된 비율이 바로 뭐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된다. 이런 말 써주고 있죠. 이것을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이것도 처음 나온 단어죠? 그렇죠? 그럼 이 비율을 토지, 주택, 건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먼저 조회를 하고, 조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토지인지 건물인지 주택인지 딱 따져보고 여기다 뭘 곱해준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서 그 다음에 과표를 구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표와 세율에서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은 가격의 변화가 좀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토지, 건축물은 시가 표준으로 해. 대신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다 뭘 곱해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 지금 현재까지 기준은 몇 프로? 70%. 이 율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70%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몇 프로? 60%를 정해줘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50부터 90까지, 주택은 100분의 40부터 80까지 가격의 비율을 조정해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자,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가격을 좀 조정해주자. 자, 그러면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높은 게 좋은 걸까요? 낮은 게 좋은 걸까? 납세자 입장에서. 낮은 게 좋죠? 아니, 이 비율이 어디 갔어? 이 비율이 높아버리면 곱하기 비율이니까 이게 높아버리면 이게 커지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커지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토지 건축물이 높아요? 주택이 높아요? 토지 건축물. 주택이 더 낮죠? 왜? 주택은 필요재거든. 필요재라는 단어 들어봤죠? 결혼해서 필요재. 토지 건축물은 선택재야. 그러면 항상 정부는 필요재를 우대한다, 선택재를 우대한다. 필요재를 우대한다. 필수재를 우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좀 더 낮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시군구가 공부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소유자하고 공무상 소유자가 일치해. 그 이름하여 홍길동. 그렇죠? 홍길동. 네. 홍길동은 5천만 국민이 다 알아. 홍길동.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 받을 때도 이름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 이름이. 그래서 이름도 개명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개명하기 좀 쉬워서. 이름이 이가난이야. 이가난. 네? 그럼 여러분들 이가난이야. 근데 여기는 최부자 부동산이야. 여기 이가난 부동산. 어디 가시겠어? 이가난 가시겠어? 최부자 가시겠어? 그 최부자 가지. 아, 이름이 뭐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고민돼서 요새 개명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개명 장명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명소가 잘 될 때가 시험 합격자 발표 나고서 났어요. 그때 장명소 잘 돼요. 가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게 어떤 걸로 제 사주에 어떤 게 좀 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이름을 많이들 바꿔요. 의외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이름을. 옛날에는 바꾸기 좀 어려웠는데 요즘 많이 바꿉니다. 자, 이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로 뭐 뒤에 순자, 자자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좀 바꾸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무상의 소유자가 이제 똑같으면 홍길동인지 확인했어. 그럼 홍길동인지 확인한 다음에 얘가 근데 뭘 갖고 있나 그러잖아. 땅을 갖고 있네. 토지. 그렇죠? 그럼 토지 대장 현황에 보면은 토지의 지목이 나와 있겠어요, 안 나와 있겠어요? 나와 있겠죠, 지목이. 그러면 지목이 대로 돼 있는 거야. 대가 뭘까? 대지. 자, 장은 뭘까? 된장? 공장 용지. 그렇죠? 공장 용지. 그렇죠? 자, 요건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제. 그럼 요건 이제 지목을 확인하겠죠. 지목이 이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 공시가 나와야 이제 1제곱미터 얼마, 250원, 2,500원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전체 면적이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 곱하기 때리면 여기 나오죠, 금액이. 그러면 이제 공시가에다가 면적을 때리면 요 가격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다? 시가표준액.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곱해서 시가표준이 나왔는데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야, 1억 원. 그러면 공시지가 1억 원이면 실제 호가는 꽤 큰 거예요. 그렇죠? 공시지가하고 실제 거래가 되는 가격과 차이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공시지가 예를 들어 몇 천만 원짜리 갖고 있어도 실제 호가는 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람을 사귀면 안 돼. 응? 공시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호가 차이 많이 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호가 기준으로 사귀어야 돼.
공시지가로 보시면 아 이게 뭐야 이게 뭔 땅을 이런 땅을 갖고 있어 이게 땅 2천만 원짜리 공시지가 2천이지만 실제 호가는 뭐 6, 7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가 표준에 조율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공장? 공정시장가액 공정 어디 갔어? 공정시장가액비로 곱해야죠. 그럼 이 비율이 얘는 몇 프로예요? 70% 써 있었잖아. 70% 써 있었죠. 그러면 여기 시가표준액에다가 토지 시가표준 1억 원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70%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70%면 얼마예요? 7천만 원. 7천만 원. 그럼 7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세금률을 때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금 나오겠죠? 이렇게 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는 이걸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계산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에서. 시군구에서 할 일을 우리 중개인이 알아서 뭐해. 그렇죠? 자,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에서 의뢰인이 왔는데 이 재산세 계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재산세는 다 맞았거든요. 잠깐만 손님 기다려보세요. 막 계산해준대. 그렇죠? 쫙. 근데 계산이 안 돼. 30분 동안. 손님 그러겠죠.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계산 중이냐. 가만히 있어봐. 1시간 돼도 안 나와. 가버렸어요. 그렇죠? 아니 중개를 하라고 그랬지 세금 계산하라고 했냐고. 그래서 요새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 세법을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든 하여튼 세법이 16문제인데 딱 8개 맞아가지고 합격을 했다 이거야 지금. 근데 그 반 맞아도 2달 놀았더니 기억이 안 나. 그렇죠? 네. 기억나는 것은 보통세 목적세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어떻게 큰일 났다 이거야.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어디까지 자기가 세법을 알아야지 그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의뢰인이 물어보는 수준까지만 알면 돼요. 그 이상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이상은 어차피 세무사님들이 맡겨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해. 내가 무슨 세무사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의뢰인들이 무슨 세법적인 세무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물건이 궁금하고 걱정되니까 물어보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핵심만 얘기해 주시면 돼, 실제는. 더 자세한 거는 계약서를 쓰시면 알려주겠다. 우리 중개를 왜 하는 거예요? 계약서 쓰려고, 계약서 써야지 내가 중개 보수를 받잖아. 그렇죠? 중개 보수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가 나와야지 중개 보수를 받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출 상담도 해주고 무슨 뭐 법률 상담도 해주고 거기에 세금 상담도 있고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이게 용산역에서 제가 기차 타고 오는데 용산역에도 딱 보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용산역이 엄청 지금 역세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딱 지하도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간판을 멋있게 써놨더라고. 그거 보면은 뭐 다 상담이 되는 거죠. 써놔서 뭐 해가지고 뭐 법률 상담, 세무 상담, 재개발 재건축 상담, 자산관리 상담, 하여튼 대출 상담 다 써놨어. 뭐 경매 상담 다 써놨어. 근데 들어가보면 상담이 안 돼. 욕심만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 옆에 막 써놓으니까 자기 더 써놓은 거야 이게. 그다음 물어보면 상담이 안 돼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물론 나중에 일이지만 합격하고 나셔서 진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요즘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그동안 시험 공부하신 거 그냥 시험 공부한 거야 그냥 구구단 외워서 하신 거예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냐 60%냐 이거 한 거지. 실제로 이제 실전에서는 공부할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우리가 실무와 연계된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일입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가 끝나서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저기 이제 옆방 있죠. 옆방 저녁 때 실전 강의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대로 내보냈다가는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다시 가르치는 거죠, 이제. 다만 그때는 시험 위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전 위주로. 실전에서 알아야 할 게. 실전 강의할 땐 제가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뭐 이거 알아서 뭐해. 거기서 날라오는데 내면 되지. 다만 누구한테 거기서 나오냐 이건 좀 중요한 거죠. 납기가 언제냐 이거는 알려줘야 되거든 중개인이. 그렇죠? 의뢰인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그나저나 자 이거 계산했는데 재산세는 언제 날라오나요? 때 되면 날라오겠죠. 뭘 물어봐 자꾸. 계약서나 쓰죠. 예? 그러면 안 되지.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양분돼서 나오는데 이 물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은 어디다 갖다 내나요?
또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느낌대로 내세요. 그냥 가서.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 이제 실전에서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재산세 계산 방식은 일단 공부 자료를 딱 보면은 거기 부동산의 대장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목도 나와 있고 가격도 나와 있어. 그러면 그 가격을 일단 면접 때리면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거죠. 그럼 시가표준액은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실제 호가의 흐름을 반영을 못해. 그러니까 호가의 흐름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뭔 비율을 곱해줘. 그걸 뭐라고 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근데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 주택은 60%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요 비율을 곱해주면 여기 과표가 나온다. 그러면 세율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택 같은 거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이게 이번에는 물건이 아파트예요. 아파트. 공동주택. 그럼 아파트는 역시 대장을 보는 거죠. 그럼 아파트는 이제 뭘 볼까요? 무슨 대장을 보면 될까요? 건축물 대장이 있겠죠. 그럼 건축물 대장 딱 띄워보면은 아파트의 시가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의 시가표준의 이름을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돼요. 여러분들 그 아파트의 게시판에 보면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공동주택 가격 열람 해가지고 이 가격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당구청 세무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빵빵빵에 빵빵빵빵. 자, 다만 연락이 없어요. 뭘 알아야지 연락을 하지. 뭘 물어볼지 모르겠어. 뭘 물어볼지. 그렇죠? 그게 바로 그게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주택 가격에 써 있겠죠. 얼마. 그렇죠? 그러면 그게 1억이다. 그럼 1억 체크해서 1억. 그럼 주택이니까 얘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70%가 아니라 60%. 맞습니까? 그러면 1억에다 60% 때리면은 과표가 얼마를 받게 되는 거예요? 6천. 그럼 재산세 세율이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재산세 계산 방식이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세율만 얘기하면 되겠죠, 세율. 그렇죠? 자, 잠시 쉬었다가 세율 얘기하겠습니다.